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늘은 류시아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하는 부분 들어가 볼까 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의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을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위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위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의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죠.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내면 아이.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아이는 일생 동안 우리 내면에서 살고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했다. 그리고 릴케는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이가 숨어 있다고 썼다. 내가 최초로 자살을 생각한 것은 11살 때의 일이다. 일요일이었던 그날 집 옆 텃밭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거나 닭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여서 화살촉처럼 생긴 까만 돌조각도 있고 잘 보면 넝쿨 밑에 붉은색 뱀딸기도 있었다. 봄내음 물씬한 오후, 장다리꽃 위로 나비가 날고 산속 어디에서는 벚구기가 울었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로움은 내가 모르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암탉이 꼬꼬거려서 가보니 짚을 깔아준 둥지에 달걀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제 막 낳은 후라서 따뜻했다. 매일 하나씩 알을 낳는 우리 식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암탉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달걀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떼국물 흐르는 친구들이 볼품없는 작대기를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나도 기다란 작대기를 들고 돌진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분위기가 흉흉했다. 낮에 낳은 달걀이 사라진 것이다. 부엌 살림을 책임진 큰 누나를 비롯해 식구들 모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텃밭에서 곧잘 노는 사람은 나였으며 입가가 지저분해져서 작대기를 들고 나타난 나는 날달걀 몰래 먹은 범인 행색 그 자체였다. 형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고 그 벌로 나는 저녁을 굶어야만 했다. 누구도 내 결백을 믿지 않았다. 달걀 하나가 중요할 만큼 가난하기도 했지만 분함을 못 이겨 손등으로 눈물을 닦자 얼굴이 더 지저분해져서 버림받은 아이처럼 되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이 무력감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울다가 내가 분연히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뒷동산으로 올라가면 떡갈나무 숲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달걀 도둑 누명 쓴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붙잡지 않는데 혼자서 뿌리치는 자세로 비탈길을 올랐다. 오래된 나무들 때문에 낮에도 음산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냥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얼마 안 가 죽게 되리라고 희망하며 막연히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눈물을 훔치고 자세히 보니 초록색 개구리 한 마리가 개울 옆풀잎에 올라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기 청개구리였다.
청개구리는 달아날 생각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청개구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눈물을 글썽이면 청개구리도 글썽이고 내가 웃자 입 큰 청개구리도 미소 지었다. 달걀 사건은 상처 입은 아이를 내 안에 남겼다. 그 이후 누군가 나를 의심하거나 내 진실이 무시당하면 그 상처받은 아이가 전면에 등장해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예외가 없었다. 상처받은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내 안에 머물면서 평생 아물지 않는 화상처럼 누가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신이 만약 네가 원하는 과거 시점으로 너의 인생을 되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그 봄날로 돌아가 달걀을 가지고 있다가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달걀이 놓여 있던 그 장소, 갓 낳은 달걀의 따뜻한 촉감, 날아다니던 배추 흰나비와 돼지의 웃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자살할 마음을 어느새 잊게 한 청개구리의 금태두른 눈동자도. 심리치료 전문가 존 브래드쇼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에 대해 말한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어서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한 심리를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의 한 측면이 과거의 어느 시절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사랑과도 그렇게 헤어졌다. 무심코 나를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두 번째로 의심받자 냉정하게 결별을 선언했으며 그것은 그녀와 나 자신에게 회복할 길 없는 상처를 남겼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만 불완전한 관계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상대방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 명상센터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 마르타는 7살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녀야 했고 외할머니가 와서 마르타를 돌봤다. 누구도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금기사항이었으며 어린 마르타는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단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불행한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살이 넘어서였다. 마르타는 결혼을 해 2 아이를 낳았다. 아시아 문학을 전공해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부족함 없이 살아갔다. 어느 날 혼자서 일주일 동안 아일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마르타는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누구도 그녀의 돌연한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었으며 그것으로 끝이었다. 남편은 떠나야 했고 자신의 외할머니가 그랬듯이 마르타의 어머니가 와서 아이들을 돌봤으며 2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되물림되었다.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남편이 돌연 자신을 떠남으로써 자기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강박감 때문에 그녀 내면의 놀란 아이가 먼저 결별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과거에 일어난 두려움과 앞으로 또 그러하리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못한 상실과 무력감 속에 자기 방어를 한 것이다. 누구나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외롭게 내버려둔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삶이 헝클어진다. 브래드쇼는 이 내면 아이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옛날 먼 나라에 한 어린 왕자가 살았다.
왕자는 몸이 약해 늘 고통받았다. 병약한 왕자에게 지친 왕이 왕자를 성의 외딴방에 가두고 너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왕자는 불행과 고통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딴방에서 언제까지나 혼자 지내야 했다. 왕자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왕자를 치료해 외딴방에서 나오게 돕는 것은 왕의 책임이었다. 이 왕자가 바로 우리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이며 왕은 우리 자신이다. 그 아이가 그곳에 있다. 자신을 보호받지 못하는 외로운 고아라고 느끼는 아이가. 실제로는 더 잘 살고 싶고 인생을 더 소중히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가. 그 내면 아이를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틱 나타는 화해에서 내면 아이 치유를 이야기한다.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픈 경험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모른 척한다고 내면 아이가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속삭인다. 나 여기 있어. 나를 피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 깊숙이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길어지게 할 뿐이다.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잠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친다. 어서 일어나! 아들이 문도 열지 않고 말한다. 일어나기 싫어요, 아빠. 아버지가 다시 소리친다.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가고 싶지 않다는 거니? 아들은 말한다.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학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둘째, 아이들이 나를 괴롭혀요. 셋째, 학교가 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말한다. 네가 학교를 가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해주지. 첫째, 학교에 가는 것이 너의 의무이기 때문이야. 둘째, 아이들이 너를 괴롭힌 건 오래전 일이야. 넌 지금 52살이야. 그리고 셋째, 넌 학교 교장이야. 어서 일어나. 장난감 그만 갖고 놀고. 52살이 되어도 학교 교장이 되어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그곳에 있다. 틱 나탄의 말이 이어진다.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어쩌면 아이가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느껴지면 호흡을 하면서 네 안에 있는 슬픔이 있는 것을 알아. 그동안은 내가 바쁘게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고 말한다.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아픔을 덜어준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남겠지만 아픔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작가는 이상적인 지필시를 갖기를 소망한다.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에 적당한 빛이 들고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가 갖춰져 있는,
월세와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장소가 그것이다.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과 차를 나눌 여유 공간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나는 그림까지 그려 붙여놓고 그런 작업실을 꿈꿔왔으며 작가 생활 25년 만에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낭만적으로 들리겠지만 난방도 안 되는 80년 된 목조주택으로 처음에는 새들어 살다가 너무 추워서 아예 구입해 수리를 했다.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마치 집필 환경은 글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깨닫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바보 같다. 오히려 작업실보다는 시끄러운 카페 한 구석이나 북적거리는 기차역 대합실, 원숭이들이 기웃거리는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서 더 많은 글을 썼다. 어디서든 글을 쓰는 시간과 공간을 신성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왕이 숲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였다. 저녁 기도 시간이 되자 왕은 숲속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근처 마을에 사는 여인이 뛰어가다가 왕의 기도 매트 끝을 밟고 말았다. 여인은 땔감을 모으러 간 남편이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숲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이었다. 천한 여인이 신성한 기도 매트를 밟아 더럽히자 화가 난 아크바르는 당장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무릎 꿇린 여인이 말했다. 내 마음은 오직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의 기도 매트를 밟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 중에 신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도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온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했다면 내가 기도 매트 밟은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왕은 여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병사들에게 지시해 맹수들로부터 여인의 남편을 구해주었다. 환경에 불평이 많다면 우선 내 안의 열정과 몰입을 점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도맡아 해결해주는 충실한 도우미와 함께 남태평양의 무인대에 간다고 해서 대작을 남기지는 못한다. 서귀포에서 2해를 사는 동안 글을 거의 쓰지 못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100m 안에 바다가 있고 뒤로는 눈 쌓인 한라산이 보이고 밤에는 노루들이 기웃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환경인데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주로 글을 쓴 장소는 내 방의 책상 밑이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봐도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어느 영문학자는 말했다. 미국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차 안에서 글을 썼고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의 저자 마야 안젤로는 아무도 모르게 호텔방 하나를 잡아 사전 한 권과 성경책 한 권만 놓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터키의 위대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작품 대부분을 감옥에서 썼다.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창고 같은 작업실을 지어 런던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하면 자신은 런던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버지니아 울프와 해밍웨이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주로 서적 글을 썼으며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나체가 되어 하인에게 옷을 다 밖으로 가져가고 펜과 종이만 남기게 했다. 그렇게 하면 글 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정말 쓰고 싶은 것이 있고 몰입할 수 있다면 장소는 상관없다. 한 수도자가 수도원장에게 자신은 그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이곳의 수도자들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수도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수도자에 대한 비난이나 정치에 관한 논쟁, 심지어 미스 월드를 잘못 뽑았다느니 하면서 떠듭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수도원장이 말했다. 이해하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수도 원장이 말했다. 물을 가득 채운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3바퀴만 돌아주게. 단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되네. 그 다음에는 떠나도 좋네. 젊은 수도자는 이상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유리잔에 물을 가득 따라 손에 들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수도원을 돌았다. 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수도원장에게 와서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마쳤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순간 수도원장이 물었다.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돌 때 혹시 수도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잡담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던가? 수도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자 수도원장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대가 유리잔에 온 존재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을 쏟지 않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그대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어느 수도원으로 가든 잡담과 논쟁과 부정적인 말들이 그대를 둘러쌀 것이다. 천국에 가지 않는 한 누구도 소란스럽고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럴 때 자신이 들고 있는 유리잔의 물에 집중해야 한다. 그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대의 수행과 성장에. 그러면 어떤 것도 그대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작가든 수도자이든 이상적인 공간은 사실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그리고 작가와 수도자는 치열한 노동자, 혹은 자신의 열기에 스스로 화상 입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지 않은가.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공평한 빈 페이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쉽고 쾌적한 장소는 없다. 단지 나 자신과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일에 대한 진실한 의지와 몰입만 있을 뿐이다. 내 삶의 언어는 무엇을 쓰고 있고 내 인생의 물감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시인 찰스 부코스키는 창작에 대한 생각을 시에 담았다.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탄광 속에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창작을 한다. 작은 방 한 칸에 애가 셋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도 창작을 한다. 도시 전체가 지진과 폭격과 홍수와 화재에 흔들려도 고양이가 등을 타고 기어 올라도 창작할 사람은 창작을 해낸다. 공기나 빛, 시간과 공간은 창작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변명은 그만두라.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아낼 만큼 자신의 인생이 특별히 더 길지 않다면 이상적인 작업 환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탄생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글도 나는 수십 명이 오르내리는 동네 빵집의 2층 테이블, 내가 사는 세상의 작은 모퉁이에서 쓰고 있는 중이다. 그 사이에 2사람이 와서 아는 체를 했지만 나는 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류시아는 지금 인도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출판사에서 허락해준 부분보다 조금 오바를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더 많은 부분을 업로드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류시아님의 책을 읽다 보면 생각지 못한 류시아님의 표현이나 경험, 어떤 여행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 그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는 것 같아서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